염라대왕도 힘든 일. 옛날 어느 마을에 친하게 살던 김씨와 이씨, 박씨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어느 날 함께 강가에 물놀이를 갔습니다. 그런데 잔잔하던 강물에 느닷없이 배가 뒤집어졌고 세 사람 모두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들은 저승사자에게 이끌려 염라대왕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직 장가도 못 간 젊은 나이였고 자신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 보시오, 저승사자. 우리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소. 이 나이에 갑자기 죽는 것이 어디 있어? 죽는 것의 나이가 어디 있더냐? 다 각자 때가 있는 것이다. 아이고, 전 너무 억울합니다. 아이, 장가도 못 가보고 이리 죽을 수 있어 맞소? 나는 내 뜻을 펼쳐보기도 전에 이렇게 죽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단 말이오. 세 친구가 소리를 질러대니 저승사자가 품에서 채찍을 꺼내어 세 사람을 몹시 내려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아유, 아파요, 아파. 죽었는데 이거 또 죽게 생겼네. 그만, 한참 채찍질을 하던 저승사자는 채찍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다들 조용히 하거라. 죽어서 억울한 자들이 어디 너희들 뿐이겠느냐? 염라대왕님 앞에서 어디 한번 그 입을 놀려보거라. 그럼 채찍질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느니라. 지옥이라는 말에 세 친구는 순간 겁을 먹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곧 세 사람은 염라대왕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좌우로 염라대왕의 신하들이 서 있었고 그 가운데 커다란 의자에 위엄 있는 염라대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천천히 명부를 살펴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들 양촌리에 사는 김가희가 박가가 맞느냐? 아니요, 어찌 일이 생긴 것이 나이 같지 않게 젊어? 염라대왕의 물음에 세 사람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양춘이 말씀이십니까? 양천리가 아니고요. 그래, 양촌리 말이다. 양촌리라야, 니들 양촌리가 어딘지 아냐? 응, 그 강 건너 마을 아니야? 그렇지. 염라대왕님, 저희는 양촌리가 아니고 양천리에서 살고 있습니다요. 그러자 염라대왕의 얼굴이 갑자기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승사자의 얼굴은 안 그래도 하였는데 더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염라대왕이 그런 저승사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놈의 자식, 너 또 잘못 데려왔어. 이게 몇 번째냐? 이 녀석아, 저승사자 100년 했으면 이제 죽을 사람 데려오는 것은 눈 감고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지. 이건 진짜로 눈 감고 데려왔나 본데. 얘들이 어딜 봐서 나이가 50살이야? 딱 봐도 아직 콧수염도 덜 난 아가들이 아니냐? 어찌 이런 실수를 해? 그것도 한 번에 3명씩이나. 염라대왕의 호통에 저승사자는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왕님. 제가 요즘 도통 정신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옆나라에 전쟁이 나서
저희 부서 사람들이 몽땅 지원을 나가고 제가 혼자 남아 일처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염라대왕이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큰 놈의 전쟁, 전쟁, 전쟁. 내 놈들은 싹 다 그 지옥으로 보내버려야지. 이런 망할 녀석들 같으니라고. 그래, 그래. 너도 참 힘들겠구나. 그 많은 부서를 혼자 다 하고 있으니 내 조만간 인력 보충을 해줄 것이니 조금만 참아라. 이번 건까지는 죄를 묻지 않겠다. 다만 너 앞으로 일처리 실수가 없어야 한다. 알겠느냐? 이에 대왕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염라대왕과 저승사자의 대화에 세 친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 아무래도 우리 잘못 오는 것 같은데. 그지? 맞지? 아, 그럴 줄 알았어. 지난번에 우리 엄마가 내 사주를 봤는데 점쟁이가 내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고 그랬거든.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세 사람이 웅성대자 염라대왕이 헛기침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이거 미안하게 되었구만. 우리 저승사자가 요즘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만. 그 다소간의 실수가 있었다네. 내가 대신해서 사과하도록 하지. 자네들이 괜히 저승에 오게 되었구만. 이 당장 돌려보내 주도록 하겠네. 그러자 김씨가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별일을 다 겪습니다요. 아주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진짜로 생사람을 잡으셨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이씨도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요. 우리가 죽을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니. 채찍까지 때려가면서 저희를 데려왔습니다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등짝이 아직도 시뻘겋습니다. 이 씨의 말에 최 씨도 조용히 채찍 맞은 것을 보이며 염라대왕을 서글프게 쳐다봤습니다. 채찍까지 때렸단 말이냐? 아니, 어찌 염라대왕이 어이가 없다는 듯 저승사자를 바라보니 저승사자가 고개를 숙이곤 말했습니다. 아니, 하도 자기들이 아니라고 저항하여 부득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저항이 아니 말도 못합니까? 아니라고 말 좀 몇 마디 하기로 선이 바로 채찍을 냅다 갈깁기다요. 세상에 저승은 이렇게 막 생사람 잡아도 막 채찍질해도 괜찮은가 보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김씨와 최씨, 박씨는 다 같이 바닥에 뒹굴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니. 너는 잘못 데려와도 어찌 저런 것들을 데려왔느냐.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승사자는 염라대왕의 눈을 피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통곡하던 세 사람을 바라보던 염라대왕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미안하니까 너희들을 그냥은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명색이 내가 이 저승의 신이 아니냐? 세상에 돌아가서 너희들의 소원을 한 가지씩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소원을 한 사람씩 말해보거라.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에 세 친구는 갑자기 멀쩡해져서 눈을 반짝거리며
염라대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김씨, 그래. 너의 소원은 무엇이더냐? 그러자 김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관직에 드는 것이 꿈입니다. 저에게 높은 관직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건 어려울 것 없지. 그렇게 해주마. 돌아가거라. 그리고는 염라대왕은 김씨를 다시 지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주 큰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 그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주마. 자, 너도 돌아가거라. 염라대왕은 이씨를 다시 지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두 친구가 소원을 이루고 지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본 최씨 또한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염라대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관직도 싫고 돈도 싫습니다. 그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해주고 저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씨 착한 부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자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그게 소원이라면 좀 기다려 봐야겠는데. 어떻게 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러자 최씨가 말했습니다. 예. 좋은 그 부인을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렇게 최씨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저승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통 염라대왕에게서 소식이 없으니 최씨는 저승의 관청으로 염라대왕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관청 앞에 저승사자를 만난 최씨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승사자님, 오랜만입니다. 오, 제시,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저승 생활은 할만합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럭저럭 살만하네요. 그나저나 저승사자님께서는 요즘도 일이 힘드십니까? 영 안색이 청백하신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자 저승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내 얼굴은 원래 청백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업무가 많이 줄어서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관청에는 어쩐 일로? 그것이 염라대왕님을 뵈러 왔습니다. 도통 소식이 없으셔서. 그러자 저승사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염라대왕님께서는 마침 댁에 가셨습니다. 천년 만에 휴가를 가셨지요. 아유, 세상에 천년 만에요. 대단하시네요. 그럼 댁은 어디신가요? 그러자 저승사자가 염라대왕의 집을 알려주었고 최씨는 저승사자가 알려준 대로 염라대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야, 이곳이 염라대왕님의 집인가? 참으로 으리으리하구나. 슬쩍 담 너머로 본 염라대왕의 집안은 마치 인근의 궁궐과 같이 거대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채의 집과 창고가 있었고 창고에는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한 듯 하였습니다. 과연 저승의 대왕님, 답구나. 권력도 저승에서 제일 높고 이렇게 부자에게까지 하니 엄청나다. 엄청나. 없는 게 없겠구나. 부족한 게 없겠어. 최씨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집을 구경하는데 갑자기 집 문이 열리며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내가 염라대왕이면 다야 천년 만에 집에 들어와서 뭐 국이 싱거워서 못 먹겠어.
나가서 국에 소금 팍팍 치는 여자랑 살아.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문 밖으로 염라대왕이 도망치듯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고, 부인, 미안하오. 내가 1000년 동안 관청 밥만 먹었더니 입맛이 좀 짜졌나 봐. 미안하오, 부인. 염라대왕의 애원에도 진문은 차갑게 황하고 닫혀버렸습니다. 염라대왕은 잠시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뒤를 돌아 한숨을 쉬며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다 그 앞에 서 있던 최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은 잠시 서로 민망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그러다 염라대왕이 위엄을 차리고 최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아, 그래. 최씨, 아닌가? 오랜만이로구만. 그 어쩐 일로 내 집까지 찾아왔는가? 그러자 최씨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것이 말입니다. 실은 그 제 소원이 어찌 되었나 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래, 가만히 있자. 아, 그래. 우리 최씨 소원이 뭐였더라? 그러니까 저만 바라보고 저만 생각해주고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씨 착한 부인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만. 예, 그렇긴 합니다. 잠깐 고민하던 염라대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봐, 자네의 그 부인은 말이야, 남편 하기 나름인 것이야. 내가 우리 부인의 그 착하고 인자한 성품에 반해 가지고 혼인을 하였다네. 예, 그랬었군요. 그래, 그랬었지. 둘은 잠시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랑시인 김삿갓 의문의시. 그리고 결국 최씨는 다른 소원을 빌고 지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방랑시인 김삿갓 의문의 낙서. 옛날 김병현이라는 한 방랑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김익수는 선천부사로 있었는데 당시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을 때 그 난을 평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홍경래의 세력에 비굴하게 항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처사였으나 그 뒤에도 김익수는 다른 사람이 된 적도 내 수급을 자신이 뵌 것처럼 거짓 보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드러나자 김병현의 아버지이자 김익순의 아들 김한근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김병현은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김병현 또한 할아버지의 일이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늘 허름한 옷차림에 삿갓을 눌러쓰고 다녔습니다. 그는 그런 차림으로 팔도강산 여기에 저기를 유랑하고 다녔는데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김삿갓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김삿갓이 하루는 어느 주막집에 들렀습니다. 주막의 주인이 가만 보니 흰색이 아주 초라한 것이 가진 것이 없는 나그네인지라 바깥 바뀌는 도무지 글렀다 싶어서 식은 밥 한 덩이에다가 된장 한 숟가락을 발라서 벌커덕 앞에다 내어놓고 무심히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주막 주인의 행동이 김삿갓은 너무나 괘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김삿갓은 주막을 떠나기 전에 주막 벽에다가 다음과 같이 낙서 한 구절을 써 붙이고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20수와 30객이 40가에서 50씩을 하고 간다. 어려운 글자는 별로 없었기에 주막 주인은 그 글자를 계속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몇 번이고 그 글을 읽어봐도 당최 그 뜻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니, 뭔 말이지? 아니, 무슨 뜻이야?
이게 주막 주인은 그 흰색 초라한 나그네가 무슨 뜻으로 이런 글을 써두고 갔는가 너무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주막 주인은 주막에 오는 사람 중에 그 좀 개나 알 것 같은 사람들은 붙잡고 그 벽에 붙은 글고에 대해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고 별 뜻이 없는 것인가? 아니, 그럼 이런 걸 왜 적어놨지? 그냥 낙선과 이상하네.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주막 주인은 뜻을 해석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글자도 쉬워서 머릿속에 자꾸 그 글귀가 맴돌았습니다. 20수와 30개 기 40가에서 50씩을 하고 간다고야. 도대체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현명해 보이는 한 선비가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주막 주인은 옳거니 하고 그 선비에게 공짜로 술을 내주면서 말했습니다. 저 선배님, 이 글귀가 무슨 뜻인지 해석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주막 주인은 아예 그 글거를 종이에 옮겨 적어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주막 주인이 글을 보이며 묻자 그 젊은 선비가 한참 글보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그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해 주었습니까? 주인이 잠시 머리를 극적이다 말했습니다. 아유, 그것이 영 몰골이 시원찮아 가지고 돈 받기는 글렀구나 싶어서 찬밥 한 덩이에다가 된장 한 숟가락을 발라서 주었지요. 그러자 이 젊은 선비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스모나무 밑에 사는 서러운 객이 망할 놈의 집에 와서 쉰밥을 먹고 간다 하는 뜻이 오실지라. 예, 아니, 어찌 뜻이 그리 됩니까? 어째서요? 자 보시오. 20수와는 20나무 밑이라는 뜻이요. 즉, 20나무 밑이지 30객은 30객, 즉 서러운 객이라는 뜻이요. 40가는 40집, 즉 망할 집이라는 뜻이고. 아이고, 그렇군요. 주막 주인은 그 글거를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을 한번 푹 쉬었다고 합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힘, 역경을 이겨내는 힘. 이 옛날 조선 정조시대 때 채제공이라는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의정이라는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던 유능한 관리였습니다. 그가 벼슬길에 오르기 전에 그는 학문을 더 깊게 닦기 위해서 절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너무나 가난했기에 그가 먹을 음식도 제대로 대주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제제공은 밥을 굶으면서도 부모님의 가난한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절에 이런저런 일을 도우며 밥을 얻어먹고 밥값을 대신하였습니다. 그 절에는 그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다른 양반집 자제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늘 가난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채제공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봐, 너네 집에서 이번 달에도 먹을 것이며 돈이며 제대로 보내오지도 못했다던데. 그래가지고 공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탬이라도 되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 같이 집안의 지원을 든든히 받고도 다들 과거에 떨어지기가 부지기수인데. 아니, 무슨 배짱으로 계속 버티는 거냐? 주변 하부들의 놀림이나 멸시에도 채제공은 꾹 참고 이겨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봐야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없다. 나에게는 품은 큰 뜻이 있으니 그것 앞에서는 다 하찮을 뿐이다. 제제공은 오히려 그런 멸시와 놀림의 마음을 더 굳게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섣달 금음이 다가오자 절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들은 명절이 쇠러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 바빴습니다. 학생들은 집에 돌아갈 생각에 기뻐하며 각기 시 한 편씩을 지어서 읊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최재공은 그저 묵묵히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하구가 말했습니다. 이봐, 전에 어찌 그렇게 처량하게 책만 보고 앉아 있어? 가난한 집에 가봐야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기대가 안 되나 보지. 자네도 그 처량한 마음을 시로 지어서 한번 읊어보라고. 학생들은 최재공을 놀려대며 시를 지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최재공은 고개를 들어 친구들을 바라보다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종이에다가 한 편의 시를 단번에 써 내려갔습니다. 가을바람 수산한 고목에서는 내가 알을 까고 차가운 달빛 아래 눈 덮인 산에서는 호랑이가 전기를 키운다. 최재공이 시를 다 쓰자 학생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어댔습니다. 아니, 이딴 것도 시라고 지어 놓은 것이냐? 어이가 없구나. 어이가 없어 학생들이 그렇게 자신을 비웃어대자 최재공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산을 먼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최재공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었고 곧 짐을 챙겨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집에 돌아간 학생들 가운데에는 조정이 요직에 있는 관리를 아버지로 둔 학생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정승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그간 있었던 일을 아버지인 정승에게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문득 최재공이 지어놨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학생은 아버지에게 그 시를 말해주며 참으로 하찮은 시라고 웃어댔습니다. 그러자 정승은 아들을 아무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너는 공부를 헛것으로 한 것이냐? 그 시를 너는 우습다고 여기는 것이냐?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네, 형편없지 않습니까? 글쎄, 가을에 내가 새끼를 까다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정승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절에 가서 절반만 죽내다가 온 것이냐? 그러니 내가 그런 욕을 먹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 시에 담긴 기계가 하늘을 찌르는데 너는 그 기계를 갖기는커녕 알아볼 수조차 없으니 어찌 그 아이의 상대가 되겠느냐. 들어봐라. 가을바람 스산한 고목은 머저나 영화를 읽게 될 검문새가를 비유해서 한 말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내가 새끼를 깐다라고 한 것은 우둔한 너희들을 비웃는 말이다. 가을에 깐 새낀 회가 어떻게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이며 내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곧 내 새끼이긴 해도 결코 내가 되지 못한다는 비웃음이다. 그리고 싸늘한 달 눈 덮인 산에서는 범이 전기를 키운다라고 하는 구절은 모든 고난을 딛고 학문에만 전념하는 자기를 비유한 것이다. 악이느냐? 아버지 정승의 말에 학생은 그제서야 그 시의 뜻을 이해하고는 감탄하였습니다. 정말로 얼마 안 가서 과거 시험이 열렸는데 최재공은 모든 학생들을 다 물리치고 과거에 당당히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멸시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큰 뜻을 하나하나 펼쳐나갔으며 후에 정치, 경제, 문화가 분야에 박식하여 북조보감의 편찬에 참여하는 등 위대한 여러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신비한 옷, 신비한 옷, 옛날 아주 먼 옛날 옥헌상제의 부인이 오랜 기간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천하의 옥헌상제도 고칠 수 없는 아주 고약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초를 알게 된 옥헌상제는 고심하였습니다. 우리 부인을 고칠 약초는 오직 지상에 내려가서 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요한 임무를 누구에게 맡긴단 말인가? 하늘을 비우고 내가 직접 갈 수도 없고 어쩐단 말인가? 고민하는 옥헌상제에게 그의 딸이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빨리 낫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 정말이냐? 그래, 딸아 그래, 죽어라. 그리하여 옥헌상제는 딸에게 지상으로 내려가 약초를 구해 오기를 명했습니다. 지상으로 내려온 옥헌상제의 딸은 여러 산을 돌아다니며 아버지 옥헌상제가 말한 약초를 금강산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그만 아름다운 금강산 경치에 잠깐 한눈이 팔렸습니다.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딸은 단 하루 금강산을 구경하다가 천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필 때가 너무 늦었고 이미 그녀의 어머니는 전날 돌아가신 상황이었습니다. 옥헌상제는 그녀가 금강산을 구경하고 온 사실을 알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네, 너를 믿어 막중한 임무를 맡겼거늘 어찌하여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온 것이냐? 죄송합니다, 아버지. 옥헌상제는 늦게 돌아온 그녀를 책망하며 그녀를 아예 지상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도 잃고 귀양까지 보내지게 되었으니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큰 슬픔을 안은 채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우리창한 숲을 헤쳐 인간을 찾아 산길을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작은 산골 마을을 발견하여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지내던 그녀는 다시 산을 한 곡에 넘어서 큰 마을로 옮겨갔고 남의 집일을 도우며 밥을 얻어먹고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연화고개를 넘어서 왔다고 하여 연화각시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연화각시를 의심하였습니다. 아니, 어디서 저런 고운 처자가 홀홀단신으로 산을 넘어가지고 이 마을로 왔을까? 뭔가 죄를 짓고 온 거 아니야. 마을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연화각시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연화각시가 매일같이 성실하게 일을 해주고 인사성도 바르고 살갑게 말하니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녀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에게 호감을 가진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그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본시 하늘나라의 선녀였기 때문에 기륭화복을 점칠 수 있었고 가벼운 상처나 질병은 치유할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그 능력을 발휘하니 외톨이와 사람들은 그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녀라고 생각하며 존경하고 서로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사람들을 도우며 지상에서의 삶을 잘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가 마을에 온 지도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옥헌상제는 지상으로 내려간 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상의 인간들에게 은덕을 베풀며 잘 살아가고 있음을 보고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귀양을 풀고 천상으로 돌아오기를 허락하였습니다. 연화각시는 10여 년간 정들었던 지상의 사람들과 이별을 아쉬워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본디 하늘에서 살고 있던 옥헌상제님의 딸이자 선녀였답니다.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저를 새갑게 잘 대해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역시 그랬구만요. 아닙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지요. 늘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압류, 압류. 그러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아유,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 들어드리려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서 말해보라고 아우성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거처할 수 있는 작은 동굴 하나를 이 마을 인근의 산에다가 파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약간의 식량과 물을 넣어주세요. 아유, 어렵지 않습니다. 반장 만들겠습니다요. 마을 사람들은 즉시 힘을 합쳐 순식간에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 동굴로 들어가면서 제가 들어가면 곧 입구를 돌로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앞에 흐르는 물이 흐르기를 그치면 제가 승천한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동굴을 여시고 남아있는 저희 옷을 챙겨가세요. 이 옷은 하늘의 옷입니다. 후에 여러분께서 어려울 때 도움이 될 것이니 그때 사용하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연하각시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옷만을 남기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을의 촌장은 그녀의 남겨진 옷을 소중하게 마을 사당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해 마을에서는 선녀인 연하각시가 왔다 간 것을 기리며 산기슭에 연하사란절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웅절에 쓸 대들보 나무가 너무나 굵고 무거워서 인력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절을 짓고자 하는 마을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실망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촌장이 일전에 연하각시가 이것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하며 남겨둔 하늘의 옷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당에 잘 모신 하늘의 옷을 잔대에 매달고 대들보 위에서 흔들었더니 그 대들보는 나무 토막처럼 가볍게 옮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해에는 말 논밭에 병충해가 심해져서 그의 농사를 몽땅 망치게 생겨버렸습니다. 마을 촌장이 혹시나 하여 하늘의 옷을 그 논밭 위에서 묶였더니 씻은 듯 병충해가 사라지고 마을은 풍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에서는 그의 농사를 다 지어놓고 추수를 앞둔 한가한 때 온 마을이 한데 어우러져 풍년에 감사하는 축제를 올렸습니다. 이 축제에 이웃 마을 사람들도 많이 참석을 하였고 그리하여 신기한 하늘 옷의 소문은 이웃 마을에도 널리 퍼졌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그 옷을 빌려가기를 원했으나 귀한 옷을 함부로 내줄 수 없음에 마을에서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웃 마을의 심술궂은 사람들은 나쁜 마음을 품고 어느 겨울밤에 사당에 몰래 잠입하였고 그 안으로 새 한 폭을 훔쳐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그대로 그 옷은 바람에 날려 하늘 높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당에서 한 폭의 옷이 사라지자 그 옷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그 옷이 큰 골짜기와 산을 넘어 남쪽 마을 선안기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선안기에 걸린 하늘 옷을 되돌려달라 하였으나 그 마을 사람들은 이는 하늘의 뜻이라 하여 그 옷 한 폭을 되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은 남은 한 폭의 옷이 남아 마을 선안 기대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남쪽의 마을 선안길을 수선안이라 하고 북쪽의 마을 것을 암선안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전이야, 과전이야. 과전이야는 오리밭에서 신을 고쳐 심지 말고 오얏 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애초에 의심을 받을 짓은 하지도 말라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전국 시대 때 주나라 열왕 그리고 제나라 위왕 때 일입니다.
리왕이 즉위를 하여 10년이 가까이 되었지만 이 제나라는 안정되지 못하고 몹시 불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나라에는 주파오라는 못된 간신이 있었는데 이 간신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댔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이를 보다 못한 위왕의 후궁인 오이가 외양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주파오는 천하의 간신이고 속이 검어서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계속 기용하시면 나라가 위태로우니 그를 외치고 차라리 북곽선생처럼 어진 선비를 등용하소서. 그러자 위왕은 생각을 해보겠다 하였습니다. 한편 조정과 위왕의 주변에는 온통 간신 주파오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후궁 우이가 위왕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금세히 간신 주파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주파오는 사람들을 시켜서 후궁 우이와 북곽선생은 이전부터 서로 좋아했던 사이로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돌고 돌아 위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냥 지나갈 법한 소문이었지만 후궁 우이가 지난날 북곽선생을 몸소 추천한 바 있었기에 위왕은 그 소문을 사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해를 의심한 위왕은 그녀를 불러 조사를 시작하고 결국 옥에 가두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일의 조사를 맡은 관원은 이미 간신 주파오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지로 우리의 죄를 꾸며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 내용이 영 자연스럽지 못하였으니 위원은 아무래도 뭔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위왕은 우리를 직접 만나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말했습니다. 전하, 신첩은 이제까지 한마음으로 전하를 모셔왔으며 그것이 벌써 10년째 이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신의 모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첩의 결백은 청천백일과 같사옵니다. 만약 신첩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던 옛말을 새겨듣지 않고 남에게 의심받을 일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첩이 부덕하여 신첩이 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 누구도 신첩을 구명하려 들지 않으니 그 또한 신첩의 죄이옵니다. 이제 신첩에게 큰 벌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주파오와 같은 간신 적자만은 반드시 내쳐 주시옵소서. 신첩의 소원은 오직 그것뿐이옵니다. 리왕은 후궁 우이의 말을 듣고 그녀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리왕은 은밀히 주파오의 일당의 비리를 조사하였고 그가 그동안 수많은 비리와 악행을 저지르고 조정을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왕은 당장 주파오 일당을 모두 잡아들이고 그들을 즉시 처형하였으며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이는 풀려나서 위왕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해설과 교훈 플러스 BGM 잘 자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날 이야기는 오랜 옛날부터 조상님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안에는 우리 문화와 역사의 일부분이 담겨져 있고 많은 긍정적인 가치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옛날 이야기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이념과 가치를 우리에게 잘 전달해 줍니다. 옛날 이야기 속 인물들의 행동과 선택은 독자나 청취자들에게 긍정적인 모범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족, 친구, 사회, 국가 등 다양한 관계에서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집 앞에 나무에 새가 앉아 가지고 한참을 지저귀다가 날아갔습니다. 평소 때 같으면 새소리 때문에 녹음을 못해서 좀 곤란한 상황이긴 한데 오늘은 마침 제가 녹음을 딱 끝내고 나니까 그제서야 와서 울기 시작하더군요. 제 녹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새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사히 녹음을 마치고 날아와 준 새게 오늘도 감사합니다. 옹사파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잘 자셈님.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덕분에 아들 면회를 잘 다녀왔답니다. 큰애는 해병대, 작은애는 부사관으로 나라에 맡겨놓고 있네요. 올라간 김에 작은애까지 같이 만나서 간만에 5 식구가 짧지만 오붓하게 식사도 하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막내가 딸이라 2 아들이 어찌나 챙기는지 아직 고딩이거든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긴 했는데 먼 길이라 너무 피곤하네요. 어김없이 샘님이 올려주신 이야기 들으며 꿀잠 하려고요. 잘 들을게요. 구독자님들도 편안히 쉬시고요. 다가오는 한 주도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자제분이 2분이나 군에 가 있으시군요. 뒷바라지 하시느라 홍선파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나라 지키는 와중에도 동생 챙기는 2 군인 오빠도 참 훌륭하네요. 화목한 가족의 이야기 덕분에 저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잘 자셈.